세계 각국의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눈에 비친 뜨거운 국제 정세가 펼쳐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친해지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 사이 긴장의 핵심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이곳을 하이셴와이라 불렀죠. 그런데 여기 러시아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주유소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몰래 두려움을 느끼는 목소리들. 과연 이염영 닉슨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이미 중국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 수출의 45%를 중국이 사갔다고 하네요. 5년 전만 해도 단 15%였는데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애들러 손이에요. 저는 지정학 전략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연구하는 사람이죠.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의 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어요. 이 일을 벌써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제 사무실에 앉아 포토맥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 정책에 관한 뉴스를 읽고 있었죠.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대담한 새 계획이었거든요. 방금 2025년 3월 10일자 뉴스 기사를 읽었어요. 헤드라인에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죠. 미국이 러시아와 더 친해짐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우정을 흔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더 고립될 수 있겠죠. 이 질문은 지금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체스 게임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2월 12일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리고 2월 18일에는 미국과 러시아 대표들이 리야드에서 비밀회의를 가졌어요. 이 사건들은 전 세계 외교관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제 컴퓨터 지도에서 이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영 닉슨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과 친구가 됐어요. 이건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예전에 불렸던 이름을 고립시키기 위한 거였죠. 지금 트럼프는 반대로 하려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친구가 되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거죠. 이 전략들이 서로 거울처럼 비춰지는 게 마치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지만 지금 세계는 냉전 시대와는 매우 다르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관계들을 연구해 왔어요. 트럼프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가까운 파트너가 되었거든요. 그들은 심지어 스스로를 한계 없는 파트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이 유대를 깨는 데는 정말 영리한 외교술이 필요할 거예요. 중국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모스크바와 대화하는 것에 대해 점점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제 정보원들과 3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됐죠. 그들은 냉전 시대 소련처럼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수출이 차단되고 중요한 기술을 얻지 못하고 외교적 대화에서 소외되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제가 베이징의 연락처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걱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은 러시아가 충성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우호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모든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 관계의 어떤 변화라도 그들의 장기 계획을 망칠 수 있었죠. 트럼프는 일부러 불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가 평생 써온 협상 전술이었죠. 3월 7일 그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심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평화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금융제재와 기타 제재 및 관세를 위협했어요. 이렇게 보상과 처벌을 제시하는 방식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모두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추측하게 만들고 있었죠.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월 25일에 한 말이었어요. 닉슨의 중국 방문과의 연관성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루비오는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과 무제한 파트너가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이 발언, 제 분석에서는 루비오 독트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미국 외교 정책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루비오는 또한 러시아가 중국과의 동맹을 계속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죠. 푸틴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당신의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거였죠. 정부 관계자들을 위한 분석을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루비오의 군사 강국들이 적대적 관계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 강대국이 있는 세계에 대한 이 실용적인 시각은 미국의 사고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제 경력 동안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긴장을 만드는 영토 분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러시아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하이셴와이라고 알려진 항구 도시가 갈등의 한 원인이었어요. 미국 외교는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미국 군사 전문가 에드워드 러트와크는 이 지역의 지역 관리들이 중국의 침략에 대한 심각하고 오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2023년 중국이 러시아-중국 국경을 따라 위치한 장소들에 전통적인 중국 이름을 추가했을 때 그것은 모스크바가 알아챈 신호를 보냈죠. 제 러시아 연락처들은 공개적인 우정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영토 분쟁이 베이징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제 견해로는 이 영토 문제가 트럼프에게 러시아와 중국을 갈라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러시아인들은 전략에 관해서는 오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에 대한 걱정이 어떤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할 수 있었죠. 이런 가능한 지렛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의 영 닉슨 전략이 성공할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와 중국은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가한 이후로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게 되었거든요. 필립 이바노프는 러시아와 중국이 상호 보완적인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말하는데 이는 제가 무역 패턴에서 본 것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자원을 제공하고 중국은 서방 제재해서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술, 제조품,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있었죠. 중국은 러시아에게 경제적 생명줄이 되었어요. 설령 미국의 제재가 내일 해제된다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유럽연합의 제재는 아마도 계속될 거예요. 길버트 로즈만은 러시아는 현재 중국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제 평가와 일치했어요. 이런 의존성은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하고 있었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직접 고통받은 유럽 동맹국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유럽 외교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러시아가 의미 있는 행동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모스크바와 친해질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략적 전환에 유럽 파트너들을 동참시킬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외교적 움직임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복잡한지 인정해야겠어요. 영 닉슨 전략은 글로벌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대담한 시도지만 성공하려면 깊은 경제적 현실, 역사적 의심, 그리고 유럽의 저항을 극복해야 할 거예요.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 사이의 새 방향춤은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 안보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질문은 남아있어요. 트럼프가 닉슨이 했던 일을 반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으로서 저는 도전이 엄청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몇 달이 이 위험한 외교적 도박의 운명을 결정하겠죠. 저는 매일 나라들 사이의 변화 징후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어제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3월 6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경의 지도자들이 점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와 친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있었죠. 저는 이런 관계를 여러 해 동안 연구해 왔기에 중국이 왜 걱정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중국 지도자들은 냉전 시대의 소련처럼 고립되고 외로워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은 다른 나라들의 많은 것을 팔 수 없었어요. 중요한 기술도 얻지 못했고 다른 나라들은 소련과 일하기를 꺼리고 있었죠. 중국은 이제 자신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북경에 있는 제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면 그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지곤 했어요. 오랫동안 중국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친구로 남거나 최소한 함께 일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뀐다면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중국 정부 메시지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중러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는 러시아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었죠.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협력, 동맹, 전략적 파트너십 같은 단어들을 쓰고 있었어요. 이런 단어들은 그들이 정말로 러시아가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었죠. 이것은 그가 항상 사업을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3월 7일, 그는 온라인에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세게 치고 있다고 올렸어요. 또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은행 제재와 기타 제재 및 관세를 위협하기도 했죠. 보상과 처벌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그는 모스크바와 북경 모두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추측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종종 그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석유, 가스 및 기타 자원을 사고 있었어요. 많은 서방 국가들이 그들과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의 돈과 지원이 필요했죠. 이렇게 유용한 우정을 깨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북경의 지도자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의해 고립되거나 봉쇄될까 걱정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이 두려움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보고서들을 읽어왔어요.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은 우리를 친구들로부터 분리시켜 약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는 러시아와의 동맹을 깨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북경을 방문했던 것이 기억나요. 거리는 항상 그랬듯이 분주했지만 정부 건물 안에서는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관리들은 미국의 전략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 고위 고문은 저에게 우리는 러시아가 우리와 함께 설 것이라고 가정하며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중국 국영 언론은 중러 우정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만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친근한 이미지 뒤에서 저는 커져가는 우려를 느끼고 있었어요. 밤에는 가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아시아 지도를 보곤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강한 유대를 맺기 위해 수년간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큰 에너지 거래를 체결했죠. 함께 군사훈련도 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트럼프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었어요.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을 저지하려 한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중국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이 계획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저는 중국 소셜미디어도 추적하고 있었어요. 많은 일반 중국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중국의 미래에 무슨 의미인지 걱정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중국이 혼자 서기에 충분히 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러시아를 친구로 잃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었죠.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중국이 너무 공개적으로 걱정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약해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러시아를 가까이 두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에서 저는 나라들이 위협을 느낄 때 때때로 성급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우정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에 새로운 혜택을 제공할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더 나은 무역 거래나 세계 회의에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할 것입니다. 중국의 불안이 더 강해질까요? 그들이 러시아를 친구로 유지할 방법을 찾을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끌어내는데 성공할까요? 이 상황을 계속 연구하면서 저는 세계 강대국 사이에 이 중요한 관계에서 어떤 작은 변화의 징후라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월 25일 루비오 국무장관이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말이 계속 생각나고 있었죠. 이 발언이 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하려는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한 기자가 루비오에게 이 상황이 사람들에게 닉슨의 중국 방문을 떠올리게 한다고 물었을 때 루비오는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는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과 무제한 파트너가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던 거예요. 제 연구에서 이것을 루비오 독트린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이건 미국의 외교정책 접근법의 큰 변화였습니다. 루비오는 또한 러시아가 중국과의 동맹을 유지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했죠. 푸틴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더 분명할 수 없었어요.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거였죠. 제가 이 정책 변화에 관한 뉴스 기사와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몇 가지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고립, 견제, 전략 같은 단어들이 도처에 있었죠. 루비오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가 더 강해지면 종속적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자국의 힘과 독립성을 자랑스러워하는 러시아 지도자들을 걱정시킬 만했죠. 정부 관계자들을 위한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루비오가 말한 다른 중요한 점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군사 강국들이 적대적 관계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이는 세계에는 하나나 둘이 아닌 여러 강대국이 있다는 현실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미국 지도자들의 세계 권력에 대한 생각 방식의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 성명이 접근 방식의 변화를 알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수년간 미국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을 함께 고립시키려 했거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나라가 미국에 맞서 단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할 때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어요. 러시아가 정말 중국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그들이 묻곤 했죠. 저는 그들에게 역사를 상기시켰어요. 소련과 중국도 한때는 가까운 동맹국이었지만 닉슨의 외교가 그들을 갈라놓는 데 도움을 줬다고요. 큰 질문은 트럼프가 푸틴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제재 완화가 분명한 당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어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 숫자는 놀라웠죠. 서방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중국은 단연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어요. 저의 전화는 이 전략에 대한 제 견해를 알고 싶어 하는 기자들의 전화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죠. 트럼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것을 지켜보라고요. 외교에서 말은 쉽지만 실제 정책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벽에 걸린 지도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국경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국경선은 기회와 긴장을 모두 나타내고 있었죠. 공개적인 우정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강대국은 영토 분쟁과 상호 불신으로 가득 찬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 모스크바 방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저녁 식사 중에 한 러시아 관리가 몇 잔의 보드카를 마신 후 크렘린의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우리는 중국의 주유소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죠. 루비오의 독트린은 이러한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그는 기존의 압력 포인트를 누르고 있었죠. 러시아 지도자들은 항상 스스로를 어떤 글로벌 파워와도 동등하게 여겨왔어요.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된다는 생각은 그들의 근본적인 자아상에 반하는 것이었죠. 트럼프의 도전은 미국이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을 푸틴에게 설득하는 것이 될 거예요. 수년간의 적대적 관계 후에 신뢰는 부족한 상태였죠. 푸틴은 보장 없이는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뛰어들지 않을 신중한 계산가였어요. 이것을 특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크라이나였어요. 미러 관계의 큰 개선은 그곳에서 진행 중인 분쟁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죠. 유럽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거나 러시아의 행동에 보상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거래에도 강하게 저항할 거였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정보 브리핑과 뉴스 보고서를 읽으며 전체 그림을 조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 전략은 대담해 보였지만 잠재적인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루비오의 독트린은 명확한 방향을 설정했지만 그곳에 도달하는 길은 아직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제 저는 현재 국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전 제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는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그녀의 흥분은 분명했죠. 우리는 마침내 다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푸틴이 같은 방식으로 이 기회를 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전략적 사고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들의 리더십이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트럼프의 접근법은 둘 다 제공하지 않고 있었어요. 루비오 독트린은 러시아가 현재의 파트너십보다 중국의 지배를 더 두려워한다는 도박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이는 모스크바가 동쪽을 바라본 수년 후에 다시 서쪽으로 선회하도록 설득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였죠. 이 도박이 성공할지는 미국의 통제를 넘어선 요인들에 달려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분석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세계 정치의 전환점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성공한다면 트럼프의 리버스 닉슨 전략은 수십 년 동안 동맹 관계를 재편할 수 있을 거예요. 실패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을 더 가깝게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루비오의 발언은 다음에 올 것을 위한 무대를 설정했어요. 그의 독트린,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제한적 파트너십 방지은 이제 이 두 강대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안내하는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외교적 체스 경기는 계속되고 있었고 다음 수는 푸틴에게 달려 있었죠. 저는 아직도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얼굴을 스치던 그 차가운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외교관으로 이 지역에서 여러 해를 보냈는데요. 이 땅과 그곳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죠. 이 지역은 미국이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품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가 이런 긴장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러시아인들은 이곳을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부르지만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이곳을 하이셴와이라고 불렀죠. 저는 언덕이 많은 이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해군 함정들로 가득한 항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항구 도시는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두 강대국 사이에 숨겨진 문제의 상징이었어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많은 현지 관리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을 걱정하고 있어요. 라고 한 관리가
일본 해가 내려다 보이는 그의 사무실에서 진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말했어요. 중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은 공개적으로 크게 말해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이 러시아-중국 국경을 따라 있는 지역에 전통적인 중국 이름을 지도에 추가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국제관계의 세계에서는 러시아가 아주 잘 이해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제 연락처들은 제가 의심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개적으로는 절친한 친구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이런 영토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 러시아 고위 관리는 저에게 우리가 새로운 협정에 서명한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라고 말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영토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두 나라를 갈라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땅에 관해서는 오랜 기억을 가지고 있었죠. 많은 이들이 이 영토를 둘러싼 과거 분쟁에 대한 조부모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런 오래된 두려움은 어떤 새로운 우정이나 경제적 거래보다 더 강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 저는 그들이 동부 국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러시아의 주권 보호와 영토 보전 유지에 대해 말했죠. 이런 표현들은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문제는 단순히 지도 위의 선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경제적 힘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해마다 더 강해지고 있었죠. 저는 수십 년 동안의 방문을 통해 이런 변화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은 땅을 사들이고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며 더 많은 간판들이 두 언어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은 곧 우리는 이곳에서 러시아어가 아닌 중국어를 말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모스크바의 러시아 지도자들도 이런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그들과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우정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강력한 이웃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 안보 전문가와 나눈 대화를 기억해요. 우리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제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베이징이 우리의 극동 영토를 우리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이죠. 연구 중에 저는 이 국경 역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주는 오래된 지도와 문서들을 발견했어요. 1800년대의 조약들은 중국이 여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기억하는 넓은 지역을 러시아에게 주었는데요. 이 오래된 협약들은 중국이 약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때 서명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날마다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많은 러시아인들은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이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군 장교들, 지역 주지사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이런 걱정을 들었어요. 하바롭스크시는 이 분쟁 지역 국경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중국 투자를 눈여겨보았어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 쇼핑센터, 공장들이 중국 자본으로 지어지고 있었죠. 저를 안내해준 현지 기자는 우리는 그들의 돈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트럼프의 전략팀은 이런 두려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지금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영원히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두 강대국 사이의 관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우려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동부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 훈련이 중국과의 잠재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군사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이 지역의 지도를 볼 때 저는 손가락으로 긴 국경선을 따라가며 이 땅이 트럼프의 야심찬 계획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미국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한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가 성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도전은 여전히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두 나라를 갈라놓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관계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역사, 경제, 지리 모두가 트럼프의 계획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국제정치의 세계에서는 때로 가장 대담한 전략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무실 창문으로 포토맥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요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친해지고 중국을 멀리하는 그 계획 말이에요. 저는 이걸 영 닉슨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계획이 성공할지는 의문이었어요.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었죠. 이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많은 나라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러시아의 생명줄이 되었어요. 어제 보조연구원과 최신 무역 통계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모두가 뒤로 물러설 때 중국은 앞으로 나섰어요. 커피를 들고 벽에 걸린 큰 지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따라 그리고 있었어요. 지도 위에 이 굵은 검은 선들은 두 나라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러시아는 이제 중국에게 대부분의 천연 자원을 팔고 있었어요. 석유, 가스, 그리고 지하에서 나오는 금속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반면 중국은 러시아에게 기술, 자동차나 전화기 같은 제조품, 그리고 러시아 기업들이 제품을 팔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건 두 나라가 퍼즐 조각처럼 서로 잘 맞는다는 뜻이었죠. 러시아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당장 푸틴을 설득해서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다 해도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책상에 펜을 두드리면서 모든 복잡한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유럽연합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를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유럽 외교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지금은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러시아의 행동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높아진 에너지 가격, 우크라이나에서 온 수백만 명의 난민들, 그리고 안보에 대한 두려움까지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유럽 국가들은 특히 러시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외교관과의 마지막 회의에서 적은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침공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가장할 수 없어요. 관계 정상화 전에 반드시 결과와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중국과 서방 모두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밖에 없었죠. 이것이 중국에게 러시아에 대한 많은 힘을 주고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몇 가지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중국은 러시아 수출의 45%를 구매했어요. 5년 전에는 그 숫자가 겨우 15%였죠. 정말 큰 변화였어요. 러시아는 중국에 매우 의존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기억이 나고 있었어요. 쇼핑 지역을 걸으면서 중국 제품들이 모든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있었죠. 전화기,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건설 장비까지도요. 유럽과 미국 제품을 팔던 러시아 상점들은 이제 대부분 중국 브랜드를 팔고 있었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의존성이었어요. 러시아는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의존할 때는 떠나기가 어려워지게 마련이었죠. 트럼프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세계의 관계를 혼자서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외교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동맹국들의 동의가 필요했죠. 전화를 들어 국무부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이 러시아 계획에 대한 유럽의 지지에 대해 뭐 들은 게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 있었죠. 별로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미국은 혼자서 세계 동맹 관계를 재편할 수 없었죠. 유럽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유럽은 아직 러시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시 창가로 걸어가서 포토맥 강을 따라 움직이는 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그 배들과 같았어요.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서로 멀어지고 있었죠. 저는 30년 동안 국제관계를 연구해왔어요. 제 경험으로는 경제적 유대는 종종 정치적 약속보다 더 강했어요.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강한 경제적 유대를 구축해왔고 그 유대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제적 현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했죠. 러시아는 중국에게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팔고 있었어요. 석유, 천연가스, 석탄, 금속, 그리고 목재까지. 중국은 러시아에게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을 팔고 있었죠. 전자제품, 기계, 차량, 그리고 소비재들이요. 그들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고 두 나라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도 건설했어요. 이 모든 일이 서방 국가들이 제재로 러시아를 밀어냈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였죠. 이제 트럼프는 러시아를 다시 끌어들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중국 외교관이 저에게 한 말이 생각나고 있었어요. 지리는 운명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2600마일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들은 항상 이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제 책상 위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블라고베셴스크 근처 러시아 중국 국경에 서 있는 제 모습이었죠. 아무르 강의 한쪽은 러시아, 다른 쪽은 중국이었어요. 중국 쪽에는 높은 건물들, 밝은 조명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러시아 쪽은 더 작고 더 오래되고 덜 발전된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이 이미지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중국의 경제는 러시아보다 약 10배 더 컸어요.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는 겨우 1404만 명뿐이었죠. 이 관계에서 중국이 형이었어요. 푸틴이 트럼프를 기쁘게 하기 위해 중국을 화나게 할 위험을 감수할까요? 저는 그리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구보조원에게 전화해서 러시아의 최신 여론조사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청했죠. 러시아인들은 미국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가 숫자들을 가지고 와서 말했어요. 러시아인들 중 단지 12%만이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83%는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트럼프의 계획에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서방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중국을 받아들였죠. 푸틴은 자국민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오후 내내 정부 관계자들을 위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도전 과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잘 맞는 상호 보완적 경제를 만들어 놓았어요. 러시아는 무역, 투자, 기술 면에서 중국에 의존적이 되어 있었죠. 유럽 국가들은 아직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지 않고 있었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미국보다 중국을 더 신뢰하고 있었죠. 중국은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에게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일어나서 몸을 쭉 펴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워싱턴 DC 전체에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백악관 어딘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보좌관들과 함께 자신의 영 닉슨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었죠. 닉슨의 중국 개방은 양국 모두 얻을 것이 있고 공통의 적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오늘날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림으로써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잃을 것은 많았죠. 트럼프가 푸틴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한 아마도 제재의 완전한 해제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입장 인정 같은 것들, 이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워 보이고 있었어요. 짐을 챙기고 사무실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는 분석을 계속하면서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어떤 징후라도 찾아볼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트럼프의 대담한 외교적 도박이 성공할 것이라는데 회의적인 상태였어요. 경제적 현실은 간단했어요. 러시아는 중국이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중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 영 닉슨 전략은 험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거예요. 사무실 불을 끄면서 역사는 거의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닉슨의 중국 전략은 다른 세계, 다른 시대에 효과가 있었죠. 트럼프의 대본 뒤집기 시도는 종이 위에서는 영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세계는 훨씬 더 복잡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재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국 외교부에서 선임 외교관으로 일해왔어요. 제 직업에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했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은 정말 예상치 못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사무실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미국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이미 우리와 미국의 관계에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사실과 맞지 않아요. 라고 저는 긴급 회의 중에 외교부 장관님께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가 한 말을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부처의 미국 관계팀 앞에 서 있었어요. 마치 전에도 이런 상황을 겪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미국과 한국은 항상 방위비에 대해 어려운 대화를 나눠왔지만 이번 발언은 우리나라들 사이의 오랜 우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해요. 제가 팀원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한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지불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는 국가 간의 우정을 비즈니스 거래처럼 보고 있죠. 그날 저녁 저는 모든 뉴스 채널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반복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디서나 한미동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그저 화난 말이 아닌 똑똑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트럼프가 한 말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의 말이 동북아 안보 균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거나 미군이 철수한다면 그것은 우리 지역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날 밤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가는 동안 빗방울이 차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날씨는 제 기분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어두운 구름이 도시 위에 걸려 있었고 거리는 점점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전에도 많은 폭풍, 실제 폭풍과 정치적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대해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파괴될 뻔했던 것, 미국과의 동맹이 모든 것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제 그 동맹이 의문시되고 있었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제 딸 민지였습니다. 아빠, 저녁 식사하러 집에 오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직장에서 상황이 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때문인가요? 오늘 학교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아이들까지도 우리의 외교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응, 그것 때문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외교관이 된 거란다. 아빠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녀가 단순하게 물었어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때때로 세상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보니까요. 최선을 다해볼게. 저는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잠시 차를 세우고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유리를 때리는 빗방울들은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도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나 다음에 또 하나 끊임없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제 비서 영호는 이미 와서 커피와 워싱턴 대사관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가 대응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해. 영호가 저에게 폴더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이건 방위비 지출과 무역에 관한 실제 숫자들이에요. 사실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정치에서는 사실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것들을 사용할 거야. 저는 다른 부서의 대표들과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는 국방, 경제,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회의실로 들어오는 동안 저는 모두의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을 알아챘어요. 아무도 잘 자지 못했던 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동맹을 도전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명하다면 모든 도전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분석가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그냥 더 많이 지불하기로 동의하면 어떨까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굴복한다면 나중에 더 많은 요구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그런 접근법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전략이 필요해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벽에 걸린 동아시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거대한 강대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취약해질 테지만 불공정한 대우를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3가지를 준비합시다. 언론을 위한 사실들, 우리 외교관들을 위한 핵심 포인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특별한 메시지, 상호 이익의 언어로 말이죠. 점심시간까지 우리는 초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 방을 떠나는 동안 저는 뒤에 남아 제 노트를 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긴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외교적 폭풍은 비구름처럼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그것들은 머물면서 모양을 바꾸고 때로는 약해지기 전에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심한 상황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 제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가의 주름이 오늘따라 더 깊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별 회의를 소집했어요.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중요한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지만 어려웠어요. 이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었죠.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심각한 표정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한국과 주변 지역의 지도가 걸려 있었고, 다른 벽에 있는 화면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한 커피 향과 긴장감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급하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테이블에 서류 폴더를 놓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정보 보고서를 띄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있어요. 이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두 이 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보장교 중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한국은 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었죠. 미사일 사거리에 관한 제한이 없어진 거였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방식과 잘 맞아요. 그룹에게 말했어요. 그는 미국이 짊어지는 부담을 줄이길 원하죠. 하지만 동시에 중국 같은 나라들에 맞설 수 있는 강한 동맹국을 원하고 있어요. 창가로 걸어가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들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 도시는 전쟁 후 재건되어 강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우리나라도 더 강해질 수 있었죠. 한국이 자체 방위력을 키운다면 그룹에게 다시 돌아서며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전략은 균형 잡힌 외교와 자주 국방에 초점을 맞출 거였죠. 한국은 미국과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는 트럼프의 언어로 말해야 해요. 글을 적으며 설명했어요. 그는 사업가처럼 생각하죠. 우리의 더 강한 군사력이 실제로 미국의 비용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점심시간에 워싱턴에 있는 우리 팀으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이전에는 금기시되었던 주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에게 전시 작전 통제권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심지어 한국이 핵 옵션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존의 미국 정책에서 큰 변화였어요. 미국 내에서도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안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죠. 이로 인해 우리는 자체 계획을 세울 더 많은 여지를 갖게 되었어요. 점심 식사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입장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이 문서는 한국의 향상된 군사력이 어떻게 미국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강조했죠. 이 접근 방식이 관계의 재정적 측면을 항상 중시하는 트럼프에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후 늦게가 되니 보고서를 읽고 글을 쓰느라 눈이 피로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래 분주한 거리를 바라봤죠. 일반 시민들은 내 같은 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논의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회의는 저녁까지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옵션과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몇몇 아이디어는 너무 위험하다고 거부되었고 다른 것들은 유망해 보여서 우리 전략에 추가되었어요.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남아서 화이트보드의 메모들을 보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한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죠.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정확히 필요로 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서류를 모으고 불을 껐어요. 조용한 부처 건물의 복도를 걸으면서 예상치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희망이었죠. 네, 우리는 어려운 시간에 직면해 있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기도 하죠. 밖에서는 서울의 거리가 저녁을 위해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퇴근 후 집으로 서두르고 있었고, 식당들은 손님들로 채워지고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은 더 많은 회의, 더 많은 계획,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한국이 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더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우고 중요한 우정을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거예요. 택시가 도시 교통을 통과하는 동안 아침에 미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전화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메모했어요. 이건 미묘한 대화가 될 테지만 중요한 대화였죠. 우리는 동맹국을 안심시키면서도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 단호하게 서 있어야 했어요. 앞으로의 길은 곧거나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과 놀라움이 있을 테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 이 상황에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힘든 일을 가치 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아시아 전역에서 온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제 사무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지도와 서류들을 비추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한 발언 이후 지역 내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중국 정부에서 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 보좌관이 폴더를 건네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최근 미사일 실험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폴더를 받았어요.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마치 항상 우리 집을 한쪽 눈으로 지켜보는 거대한 이웃 같았죠. 그들은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것이 체스판의 말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한 가지 움직임을 만들면 중국, 일본, 북한이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테니까요. 지난달에 진행했던 잠수함 미사일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죠. 중국은 이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도 더 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바뀔 테니까요. 아시아 부서와 오늘 오후 회의를 잡아주세요. 저는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벽에 지도가 가득한 방에서 저는 중국을 이해하는 전문가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중국 전문가인 민지가 말했어요. 베이징은 우리가 스스로 더 강해지면 미국이 돈을 절약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벽에 걸린 동아시아 대형 지도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우리 주변 국가들,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을 따라 그렸어요. 우리는 거인들의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였죠.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와 기회를 동시에 줍니다. 저는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웃들을 겁주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전략적 모호성을 갖춘 투명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접근 방식이 될 겁니다. 저는 설명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불분명하게 유지할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발전시키면서도 이웃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일본 측 상대인 다나카 씨와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녹차를 마시는 동안 그의 얼굴은 걱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안보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빠른 군사적 발전은 지역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첨단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면
일본도 같은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중국도 대응할 테고요. 모두가 더 많은 무기를 만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방어용일 뿐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연습한 말을 사용해 대답했어요. 우리는 일본처럼 지역 안정을 원합니다. 다나카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완전히 납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북한은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이전에 트럼프와 직접 만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중요한 대화에서 제외시켰죠. 만약 트럼프가 다시 북한과 직접 대화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반도에 관한 대화에 참여할 자리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5년 경력 동안 전 세계 외교관들과 함께 찍은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 경험들 중 어느 것도 저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우리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미국과 강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더 독립적이 되는 것, 군비 경쟁을 시작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방어력을 키우는 것,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 어떤 밤에는 도시의 불빛이 켜질 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제 창문에서 서울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우리의 안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려운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체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저는 늦은 회의 중에 제 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판 위의 아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과의 통화를 준비하면서 저는 트럼프의 비판이 어떻게 우리가 세계에서의 위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강요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어쩌면 그것도 필요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국장님, 대통령께서 내일까지 우리 전략 초안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 보좌관이 상기시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시는 바쁜 하루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외교 작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제 일은 그들이 평화롭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께 준비해 드리겠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메모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체스 게임은 계속될 것이지만 한국은 새로운 규칙으로 플레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후 모두가 핵무기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통령님과 비공개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제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에 대해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은 에어컨 소리만 부드럽게 울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된 도시,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 도시였죠. 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해구산 보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모든 가능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통령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표정이 무척 진지하셨죠. 오늘따라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얘기는 감히 꺼낼 수도 없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일반 안보 회의에서도 이 주제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게 낫다고 결정한다면 저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고위정보 담당관이 말했어요. 미국의 오랜 핵 확산 금지 원칙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뭐라고 말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아직은 어떤 한 가지 길에 집중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핵 보호를 지지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필요하다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준비된 상태로 문턱에 서 있을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여전히 우리의 공식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유엔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핵 옵션에 대해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한때는 금기시되던 주제가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꼭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 늦은 시간 외교부 건물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동안 제 발자국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최신 정보 브리핑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북한은 지난주 또 다른 미사일 시험을 진행했고 중국은 해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방위비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제 벽에 걸린 지도는 우리 지역을 정의하는 복잡한 동맹과 긴장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국가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뒤처질 여유가 없었죠. 노트북을 열고 고위 국방관리들에게 보낼 기밀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이 형태를 갖추면서 화면에 글자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기술적 역량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핵 연구시설은 민간 작업을 계속해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전문 지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신중한 균형 잡기가 이제 제 일상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면서도 우리의 힘을 키워야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죠. 그날 밤 늦게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은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핵 문제는 단지 무기나 힘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의 독립,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의 보호가 불확실해진다면 우리는 선택지가 필요했죠. 대학 시절 한 노 교수님과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진정한 안보는 내부에서 온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었죠. 그 말씀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외교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은 신중한 발걸음, 현명한 결정, 그리고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트럼프와 미국 정책이 어떻게 되든 한국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이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핵 문제는 단지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닫고 문으로 향했어요. 또 다른 폭풍우 같은 물살을 헤쳐나가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력 중 처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항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엄청났지만 국가로서 우리 자신을 재정의할 기회 또한 컸습니다. 핵 문제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조건으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어떤 답을 선택하든 그것은 다른 이들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닌 우리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른 아침 빗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우리 역사의 이 순간에 대한 부담감과 가능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었고 저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이 돈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고 말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보고서를 읽고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죠. 오늘은 드디어 국가안보회의에 우리의 계획을 발표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서서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는 진지한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지도자들이었죠.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우리 계획이 탄탄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장기적 비전과 실질적 영향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말을 시작하면서 땀이 난 손바닥을 바지에 슬쩍 닦고 있었어요. 이 도전은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 발표 첫 번째 슬라이드를 가리켰어요. 거기엔 한국과 미국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게 꼭 필요한 더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제가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 관계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관계에서 서로 동등하게 돕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트럼프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미국과 방위비를 논의할 때 우리는 그저 돈을 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공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 회의실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번 슬라이드는 우리의 군사 기술, 새로운 미사일, 컴퓨터 방어 시스템, 그리고 해군 함정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기술, 사이버 방어, 첨단 해군 함정 같은 우리의 향상된 군사력은 미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창밖으로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쟁 후 재건된 현대적인 도시, 높은 건물들이 저 멀리까지 뻗어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국과의 우정으로 보호받아 왔었죠. 그 우정이 이제 변화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고통스럽겠지만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죠. 한국은 역사적인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큰 나라들이 힘을 다투는 사이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안보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재환 씨,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세 부분으로 나눈 계획을 보여주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첫째, 우리는 계속해서 자체 방위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이건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게 아니라 동맹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져올 만큼 충분히 강해지는 거예요. 최근 군사훈련과 새 장비 이미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안보 협력을 확대해야 해요. 호주, 인도,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더 긴밀한 방위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몇몇 회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미 이 나라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셋째, 우리의 경제력을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에요. 우리 기업들은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칩까지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외교부 장관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북한과 중국은 어떨까요? 더 강해진 한국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죠. 저는 그 문제로 여러 밤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웃 나라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강화된 군사력은 오직 방어용이라고 설명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핵무기 제거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회의실이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군대 주둔 비용이나 병사들이 어디에 배치될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죠. 트럼프의 비판은 우리가 안보, 독립,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신중한 균형이 필요해요. 미국과의 중요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자립을 구축하는 거죠. 우리는 친구들로부터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자주국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밤에 찍은 한반도 사진, 밝게 빛나는 나만의 모습이었죠. 앞으로 몇 년은 우리의 외교적 능력과 전략적 비전을 시험할 겁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 단지 외부 압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비판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단순히 동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평등하고 더 오래 지속되며 양국 모두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대통령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는 서울을 한참 바라보다가 우리에게 돌아섰습니다. 재환 씨 말이 맞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죠. 이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완전하고 동등한 선수가 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날 저녁 청와대를 나서면서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걱정과 희망이 섞인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도전은 엄청났지만 이제 우리에겐 계획이 있었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쟁으로 파괴된 가난한 나라에서 강력한 기술과 튼튼한 경제를 가진 현대 국가로 성장했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우정을 유지하면서도 강대국들과 동등하게 서는 것. 휴대폰에서 내 보좌관의 메시지 알림이 울리고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내일 만남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좋아요.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과 결별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것에 관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전쟁 때 내 아버지가 숨어 지냈었어요. 폭탄이 무서워 떨고 있던 어린 소년이었던 그분의 아들이 지금 이 나라의 미래 안보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을 거예요. 밤 공기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미국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는 느낌이었죠. 수십 년 동안 한국 외교관들은 미국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머물도록 노력해 왔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더 똑바로 서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의 요구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중국은 더 강해진 한국에 반발할 수도 있으며 북한도 우리를 시험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의 체스판 위의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수가 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보좌관이 미군 이동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준비 되셨어요? 그녀가 물었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잘 됐어요. 아침 햇살이 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 위에 태극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전이 다가오든 우리는 보호를 기다리는 하급 파트너가 아니라 복잡한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자신 있게 개척하는 나라로서 그것을 직면할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정한 독립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자기 길을 개척할 시간이 됐습니다.